BTV 동진의 파이아키아 이홍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21세기에 우리는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음모론을 믿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왜 믿는 걸까요? 오늘은 음모론에 끌리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5대 음모론 그렇게 해서 네. 일루미나티 얘기도 하고 케네디 얘기도 하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개별적인 음모론의 어떤 양상 혹은 내용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관심 있는 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아주 본질적인.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음모론이 횡행하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21세기에 가장 많은 음모론이 논의되고 있고 네. 음모론이 가장 많은 나라가 또 미국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나라,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시대에 오히려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본질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련해서 본 책이 10권은 넘는 것 같고요. 음모론 심취하셨네요. 음모론에 심취했다기보다는 그런 현상을 놓고 인간이라는 수수께끼를 탐구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음모론에 관한 다양한 어떤 심리학적인 혹은 사회학적인 그런 논거들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역시 책에는 많이 있겠지만 유튜브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책도 정말 한 권에서 다 모아놓은 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다 여러 군데 있는 책들을 나름대로 오늘 종합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음모론을 믿는 이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음모론에 관해서 일단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음모론을 믿을까? 자기한테 스스로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본인이 소속된 공동체가 타인이 소속된 공동체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현재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 사람. 뭐 예를 들면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음모론을 잘 믿는다라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개개인 하나하나의 특질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음모론을 잘 믿는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 집중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음모와 음모론을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네. 음모론이라는 것은 그것이 약간 거짓이라는 어떤 그런 그 전제 같은 게 있잖아요. 무엇을 음모론이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일루미나티라든지 무슨 프리메이슨이라는 이런 것들에 음모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음모론, 소위 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음모라는 것은 실제 그런 음모가 자행됐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알 수 없지만. 네. 뭐 일상 속에서도 내 여친과 바람핀 거 아닌가? 그 음모가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심이 있는데 그 의심이 실제로 사실로 발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망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양자 차이에서 어떤 게 음모인지 어떤 게 음모론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음모론을 사람들이 믿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미국에서 예전에 이런 음모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20세기 한 중반쯤에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적인 미국의 정부가 남부지방에 굉장히 가난한 흑인 농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수백 명을 일부러 매독에 걸리게 해요. 설마.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치료를 일부러 안 해줘요. 다른 것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일부러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 같은 것을 사용해서 치료하지 않고 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것 혹은 매독이 얼마나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흑인들을 사실상 희생시켰다라는 음모론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로 드러났죠. 그럼 음모예요, 이게? 네,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40년대에 미국 엘라바마 주에 있는 한 5, 600명쯤 되는 흑인 농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속였어요. 그래서 비밀 생체 실험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비참한 생을 살다 죽었겠죠. 정말 끔찍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인데 이걸 미국 정부가 수십 년 만에 인정했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보상도 했거든요. 음모론에 순기능도 있네요. 밝혀지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음모론이고 썰에 불과하고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치부하는 것 중에 어떤 거는 정말 음모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사례는 아닌 경우보다는 훨씬 적죠. 두 번째로 제가 파악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마이클 셔머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만들어낸 개념인데 네. 인간에게는 생리적으로 믿음 엔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엔진이라는 게 뭔가 하면 사실은 의미가 따로 있지 않아요. 사실은 원인과 결과로 서로 결부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서로 무의미하고 사실은 우연적이고 불확실한 것들 속에서 패턴을 만들어서라도 발견하는 능력이 있고 그 만들어진 패턴 속에서 인과의 어떤 사실들을 보아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 자체가
믿음의 진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음모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희가 미신을 믿는 편을 했을 때도 네. 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인과관계가 우연히 발생했을 때 네. 사람이 더 미신을 믿게 되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음모론에 관한 오늘 이야기는 저희가 사람들이 왜 미신을 믿는가라는 그 회차하고도 이렇게 약간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어떤 새로운 정보를 딱 이렇게 맞추셨을 때 그 맞추신 정보에 대해서 인간이 그것을 이성에 따라서 추론하기보다는 직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느낌, 이것으로서 먼저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실을 봤을 때 내가 볼 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것의 선악을 판단한다거나 효율성 있는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자기 딴에는 그것을 막 생각해가지고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추론해서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들조차도 사실은 직관이나 느낌에 따라서 먼저 결정을 해버리고 사후에 그것을 보강하는 선에서 추론을 끌어들인 걸로 착각한다는 거죠. 사후추론. 정당화에 가깝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인간은 느낌이나 직관을 추론보다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건데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틀릴 확률도 굉장히 높은데. 그러니까요. 그것은 뇌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추론보다는 느낌과 직관이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덜 들어요. 추론을 하려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복잡한 수많은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뇌는 기본적으로 게으른 측면들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직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음모론은 좀 복잡한 것들을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음모론이라는 것은 결국 당신이 보지 못하는 어떤 그 내부에 있는 어떤 원리를 내가 보여주마라는 거잖아요. 이거다.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작은 이유는 재밌잖아요. 그렇죠. 음모론의 이야기와 음모론이 아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죽었는데 왜 그가 비극적으로 죽었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우연적인 어떤 사람의 이상한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살해되었다라고 믿는 것보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데 그것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FBI가 어떻고 마피아가 어떻고 무슨 그 사이에서 서로 뭐 정보를 둘 다 같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훨씬 재밌잖아요. 일종의 창작물로서 소설 같기도 하고. 네,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어찌됐건 그런 측면에서도 본다면 우리의 느낌이나 직관이 그쪽 재밌는 이야기에 혹할 수도 있겠죠. 네, 이처럼 음모론이 대중들을 홀리는 매력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다섯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하니까 무슨 위계가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고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범주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 진실 기본값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어렵지만 풀어서 얘기하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실, 새로운 정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기본적으로 그것이 잠정적으로는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것이 사실이 아닐 거야, 거짓일 거야 라고 새로운 정보마다 판단하면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피곤하군요. 엄청 피곤합니다. 거짓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려면 왜 거짓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든지 내가 본 사실, 경험적인 사실하고 부합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니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진실일 것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거, 최소한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단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일단 그렇게 진실 기본값 이론에 따라서 어떤 사실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번복하는 것이 마음에서 너무 힘들어져요. 일단 받아들인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에 부합한 정보들을 모으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증거니까 내가 아까 들은 얘기가 사실일 것이다라고 점점점 강화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것을 확고하게 믿어버리는 어떤 상황까지 가기가 쉽다라는 것인데 반대적인 경우보다 더 쉽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인지부조화 이론입니다. 네. 인지부조화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기가 이전부터 갖고 있던 어떤 태도나 신념 같은 게 있는데 이것과 배치되고 상치되는 어떤 새로운 사실이 나왔을 때 이 양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처해지는 문제가 바로 인지부조화의 상황인 거죠. 인지부조화 이론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것을 유명해지게 만든 학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이에요. 이 페스팅거가 어떤 굉장히 유명한 실험을 했냐면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1957년 12월 21일이 중요해요. 뭘까 이게 예언을 할 때 무슨 마야의 예언력도 그렇고 항상 12월 21일이 이상하게 중요한데
이 당시에 미국의 어떤 그런 신흥 종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한 신흥 종교가 외계인 신을 믿는 종교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 종교에서 주장하는 건 뭔가 하면 1957년 12월 21일이 오게 되면 외계인 신이 이 지구를 홍수로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본인은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그 종교 지도자가 외계인 신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직장에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결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신도들은 다 자기의 재산 같은 것을 종교단체에 헌납하게 되고 그들 사이에서 공동 어떤 체를 이루면서 그 12월 21일만 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됐겠어요? 12월 20일이 됐는데. 아무래도 안 나왔겠죠. 네, 일단 저희가 파이아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면 그 종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개박살 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종교의 신도들은 이전에 그 종교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그 예언이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강화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건데 초기에 약간의 어떤 술렁임과 이런 것들을 지나서 거기서 새로운 이론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가 12월 20일을 보면서 지구의 멸망을 앞두고 이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외계인 신에게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고 갈망을 했기 때문에 자애로우신 외계인 신께서 그 지구를 멸망하는 시기를 유예시키셨다. 네, 밑밥을 잘 깔았네요. 밑밥이라기보다 이제 사후의 어떤 합리화일 텐데 사후의 어떤 만들어낸 논리를 이렇게 했는데 네. 뭐 거기서는 그렇게 안 믿겠지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빤한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신도들은 오히려 믿음이 훨씬 더 강화되고 그 종교는 새가 전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새빨갛게 속았다. 그동안이 나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까지 자기는 재산 다 갖다 바쳤죠. 몇 년 동안 그 종교에만 귀의를 했죠. 아, 매몰 비용이. 네, 모든 자기의 어떤 수많은 그 노력이나 사회적 비용 같은 게 거기다 들어갔기 때문에 네. 사회적 비용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거부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미심쩍더라도 그것을 그냥 새로운 논리로 말을 한 것을 받아들이면 훨씬 더 쉽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이렇게 흐트러서 또 다른 곳에 놓을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인간적인 심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레온 페스팅거가 어떤 또 실험을 또 굉장히 흥미롭게 했냐면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군의 그 학생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네. 가장 재미없고 무의미한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필름 있지 않습니까? 필름을 풀렀다가 감았다가 이런 걸 반복시켜요. 그 일을 계속하게 한 다음에 이제 페이를 지급하죠. 지급하고 나서 당신들 말고 또 다른 아이들을 데려다가 학생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또 이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번 실험이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유의미하고 흥미로운 그런 그 과정이었고 그런 일이었다라고 좀 말해주지 않을래요? 라고 말해요. 그런 다음에 A그룹을 나누고 B그룹을 나눠서 A그룹한테는 그 대가로 $20를 줘요. B그룹한테는 그 대가로 $1를 줘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들한테 그 말을 하기 전에 자, 오늘 일이 어떠셨나요? 라고 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조사 결과를 모아본단 말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설명을 듣고 돈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자기 일이 진짜로 유의미했고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런 보람이 있는 노동이었다라고 말하는 비율이 $1를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한 게 아니라고 의미부여를 한 건가요? 정확합니다. 네. $1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1을 받았다는 사실이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이 유의미한 일이었어 라고 말을 할 때 $1를 갖고 설마 그러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기제가 생기게 되죠. 어찌됐건 이런 그 페스팅거의 실험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인지 부조화에 관한 이야기들 혹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믿음에 관한 굉장히 이상한 그런 경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이게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좀 뒤로 갈수록 더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요.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너무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죠. 현존하는 뭐 가장 유명한 사회학자 중에 한 사람 아닐까요? 근데 이후에 이 세계가 갖고 있는 중대한 모순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라고 함에 있어서 기대와 실현 사이에서의 괴리가 근대 이후의 세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순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 간극이. 그렇습니다. 좀 더 학술적인 말을 얘기한다면 이 권리와 능력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괴리라고 그럴까요? 인간은 이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다 동의하잖아요. 네. 인간은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행복하게 내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믿는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네.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실현시킬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양자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에 오면 올수록 뭐라고 할까 일종의 거의 전방위적이면서
보편적인 비교가 가능해지죠.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운동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테니스를 쳐요. 테니스를 치면서 배우는 사람이 있다면 옛날에는 테니스 치는 게 그냥 재밌었을 수도 있죠. 근데 요즘은 자기가 테니스를 치면 세계 탑 랭커들이 네. 무슨 요즘 누가 테니스 제일 잘하나요? 무슨 샘프라스 같은 사람, 샘프라스 너무 80년대다. 지금 나달이죠? 네, 뭐 나달 같은 사람이라든지 뭐 옛날 과거로 얘기하면 무슨 앤드리 에거시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플레이를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너무 박탈감이 큰 것 같아요. 네, 이것을 경제적인 문제로 얘기하면 훨씬 더 크죠. 예를 들면 우리는 상류층의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고 네. 어떻게 자는지 뭘 소비하는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죠. 그러면 이런 어떤 괴리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너무 괴롭잖아요. 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나야 라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 문제는 바깥의 세상이야 라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문제는 나야 라고 하면 뭐가 필연적으로 도출될까요? 바로 자기 개발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담금질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혹은 혹사를 하고 하면서 끌어올리려고 버둥거리는 거죠. 반대로 그것을 내가 아니라 바깥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내가 나의 기대와 내가 나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만한 것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라고 상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음모론이죠. 그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발명할 수도 있죠. 없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음모론을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들이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관해서 국내에서 음모론에 관한 나온 책 중에 그 사회학자인 서강대 전상진 교수가 쓴 음모론의 시대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그 책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음모론이라는 것이 왜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전상진 교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국은 음모론이라는 것은 이 자기의 삶과 세계 속에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라든지 해답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이 역할을 누가 했는가? 정치가 하거나 아니면 무엇보다도 종교가 합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살 때 종교에서 얘기하는 건 예를 들면 사후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뭐 신의 뜻을 이야기도 하고 신정론으로서. 네, 그렇게 얘기하기를 하겠죠. 네.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얘기를 듣게 되면 그것을 믿게 되면 사실은 현재에서의 고통 문제가 사회적으로 현실에서 직접 해결은 안 된다 할지라도 납득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정론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종교의 어떤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더 이상 이 종교의 이런 기능이 근대 이후에는 영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기도 하고 네. 세속화되기도 했으니까 정치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수많은 모순들이 있고 뭐 권력의 문제도 있고 욕망의 문제도 있고 사회를 왜곡시키는 구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정치도 안 되고 종교도 안 되는 그런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게 되었을 때 과연 사람들은 이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음모론이에요? 네, 그것이 이제 일종의 상상의 어떤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음모론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그문트 바우만의 견해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상진 교수는 음모론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좀 머리가 나쁜 사람들, 이성적이지 않고 사리 판단이 둔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몰입하는 그런 한심한 짓거리들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한다 하면 지금 도저하게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전 세계 어디나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잖아요. 거기서 눈 돌릴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음모론은 믿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음모론이라는 것은 옳은 질문을 가진 틀린 대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질문은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건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서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네, 문제 제기를. 네, 왜 이런 모순이 있는지에 네. 대한 질문을 하니까 질문 자체는 옳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예를 들어서 일루미나티다. 혹은 미국 정부의 음모론이다. 혹은 유대인들의 음모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음모론이라는 것은 반드시 약자의 논리인가 저항의 논리인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강하죠. 반대도 있다는 겁니다. 강자의 논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기득권층이 있잖아요. 그 통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존의 시스템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기존의 질서는 충분히 훌륭한데 이 기존의 질서가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려는 소수의 나쁜 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쁜 놈들을 해결해서 없애게 되면 이 사회에 여태까지 잘 만들어진 그런 세팅이 되어 있는 질서는 제대로 구동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아, 그 나쁜 놈들을 통해서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 그 사회에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은 그 통치 세력이나 기득권자들이 갖고 있는 무능이나 악덕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능과 악덕과 어떤 모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시스템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속에 비밀리에 암약하는 이 나쁜 놈들 때문에 문제다라고 지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희생자 집단이 되는 건데요. 유대인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건 이제 유대인들의 사례이죠. 예를 들어서 19세기 말에 이제 제정 러시아가 되면 이 제정 러시아의 상황이 뭐라고 할까요? 더 이상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상황까지 한계에 봉착하게 되죠. 네. 근데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제정 러시아의 어떤 황제들이나 귀족들의 잘못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죠. 이건 유대인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게 돼서 19세기 말이 되면 러시아를 비롯한 이 동유럽에서 엄청난 유대인 박해, 그러니까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피신하게 되잖아요. 그 자손 중에 한 명이 바로 스필버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필버그 감독이요. 네. 그러니까 이 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도르노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도르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럼 결국은 이렇게 기득권층 입장에서 탄압을 통해서 전가시킬 수 있는 책임을 그런 희생 집단을 고를 때 두 가지를 고려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 희생 집단이 지나치게 힘이 강하면 안 돼요. 그러면 희생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희생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약한 집단이어야 돼요, 사회적으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집단이 다른 집단하고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특징은 역사적인 편견 속에서 뭉쳐져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개념이면 좋겠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가장 거기에 딱 맞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오래전부터의 어떤 반유대주의적인 것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어떤 사회적인 힘을 발휘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믿는 것만큼 좌지우지 않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겐 거대한 음모가 있다.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 무슨 시온 의정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또 다른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한번 구체적인 사례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 그럴까요? 네. 지구평면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지구 공동설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지구가 사실은 둥글지 않아.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지구는 네. 평평해.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가 일종의 원반 모양이고 바깥에가 빙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박약한 사람들, 네. 그것을 따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이성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걸 믿는다라고 코웃음을 대부분이 친단 말이죠. 그 사람들 만나면 논파하기 쉬울 것 같죠.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막 책도 쓰고 막 나름의 논리 네. 연구도 엄청 하고. 그렇죠. 그분들이 오히려 저희를 조롱할 거예요. 제가 지구평면론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심각한 얼굴로 와서 아니 뭐 진짜로 그러면 지구가 둥글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가 둥글다는 어떤 논거를 한번 대보세요. 라고 물어봤다고 쳐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노래부터 있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아, 노래를 믿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박약한 근거 아닌가요? 아니, 저기 뭐 그거 너무 달에서 찍은 사진 많고. 그렇죠. 지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 우리가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이 있지 않는가. 지구 사진을 보면 둥그렇지 않는가라는 거죠. 때와 켄트죠. 네, 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구평면론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네. 그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말하죠. 어허. 그러니까 나사를 포함해서 미국 정부를 포함해서 이런 어떤 우주 개발론자들을 포함해서 이들이 사실은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사실은 진짜로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그렇게 찍은 것처럼 손쉽게 조작을 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이걸 재반박하기는 어렵잖아요. 유력한 증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다음 또 어떤 증거가 있어요? 지구가 둥글다고 했을 때. 일단 걸어가면 실제로 네. 돌아오잖아요.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 수는 없겠죠. 뭐 비행기 타거나 뭐 어떻게 네. 배를 타고 가면 뭐 예를 들면 마젤란 같은 사람이 세계 일주를 했다? 그거 자체가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유사한 걸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평선을 한번 봐라. 여기서 배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 배가 오게 되면 그 배가 처음엔 하나도 안 보이다가 돛대부터 보이잖아요. 끝부터. 네. 점점 해서 배 밑바닥까지 보이잖아요. 둥그니까. 네, 둥그니까 가능하지 평면이면 네. 그렇게 보일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증거로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지구가 둥글다는 하나의 논거로서. 그러네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대기의 왜곡 현상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라고 광학적으로 설명해요. 지구 평면론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착시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재반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평균적인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재반박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가 않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인터넷과 BTV를 가입하면 사은품과 요금 할인 말고 추가로 받는 것 없냐고요? 당연히 있죠. 비다이렉트 샵에서 신규 가입하면 도서 구매 시 무제한 할인. 이만큼 책을 사도 일반 도서는 25%, 전공 도서는 20% 무제한 할인.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월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지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연히도.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그 궤도상에서 일치점이 생기게 되면 지구 그림자 때문에 달에 비춰서 월식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식 현상에서 지구에 비친 달의 그림자를 보면 둥근 공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근 게 아니야? 라고 보통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지구 평면론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초에 월식 자체가 지구 그림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실제로 달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을 만한 그런 거대한 행성이 아니고 지구 위에 있는 기껏해야 한 50km 정도의 직경을 가진 구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랬을 때 양자 사이에 지구가 끼어들어서 그림자로 월식이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림자 같은 물체가 있는데 그것이 월식을 관측하는 지구 위에 있는 사람과 아까 말씀드렸던 한 50km 정도의 직경을 갖고 있는 달 혹은 태양 사이를 그 반투명의 그림자 물체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네요. 과학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네. 체계적인 논리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논리를 개발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론으로 본다면 한 세기가 넘게 지구 평면론자는 지구 구체론자들에 맞서서 대응 논리를 개발해 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제대로 파고들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렇지만 평균적인 수준의 어떤 지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논전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지구 평면론에 목숨 걸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 평면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실존적인 위기 같은 거예요. 이걸 거절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지구 평면론을 한번 계속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구 평면론을 믿으면 주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친구 관계도 달라져야 되고요. 친구들 해서 얼마나 무시를 받겠어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연애 관계도 달라지게 되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으로부터도 굉장히 냉대받을 수도 있어요. 네, 자기 삶이 부정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것을 자기가 고시하지 못하게 되면 실존적으로 자기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지구 구형론 혹은 지구 평면론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케네디 암살을 포함한 거, 일루미나티를 포함한 거, 네. 뭐 프리메이슨, 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 음모론자들이 그렇게 똘똘 뭉쳐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억울한 게 그런 물론들은 형이상학적인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일루미나티가 없는데 없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없으니까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인터뷰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반증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아이작 아시모프가 그런 말을 했어요. 1마일당으로 한번 인간들이 체험을 한다고 봤을 때 1마일이라는 거리를 지구에서 공률 계산을 하면 0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로 보면 구형이지만 1마일에서의 지구는 사실상 평평하다는 거예요. 날 뛰어봤자. 그런 측면에서 아이작 아시모프 같은 사람은 지구 평면론을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구석도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을 얘기하니까 우리 경험적인 사실하고 더 일치하는 건 오히려 지구 평면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그렇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는데 왜 나는 도는 게 안 느껴져? 왜 안 어지럽지? 왜 안 어지러워? 나는 왜 정지한 것처럼 느껴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과학적으로 물론 반박할 수 있어요. 인간은 속도를 감지 못하고 가속도를 감지하거든요. 속도가 항상 같으면 인간은 감지 못해요. 시속 100km로 계속 달리는 차가 있다면 우리가 네. 100km 달린다는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 있죠. 근데 100km가 아니라 100km에서 130km로 엑셀러레이터를 밟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50으로 줄이거나 하면 우리는 속도를 느끼죠. 뭐 30이나 50이나.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건 속도가 아니고 가속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반박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반박할 정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음모론을 혁파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음모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지적인 박약의 문제는 전혀 아닌 거고요. 현대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음모론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횡행하게 되고 사람들이 솔깃하게 하게 되는데 음모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것에 대한 병적인 징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음모론이 횡행하는 사회 속에 사실은 음모론을 낳게 하는 수많은 모순들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현십살이 우리가 이렇게 조롱의 뉘앙스로 치부할 것은 아니다. 보통 음모론자들을 비웃기 마련인데 이 통치권이 아닌 이제 비기득권의 입장에서 이 저항인감의 의미로서 그런 음모론을 생각해야 한다는 게 또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류의 설명,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주류의 설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 네. 이데올로기가 있고 뭐 종교에서 하는 얘기도 있고 뭐 수많은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안 통하니까 사실은 음모론이 횡행하는 거잖아요. 대안이론인 거잖아요. 아, 네. 음모론을 믿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는 이제 별거 아닌 것 같고 적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지구평면론의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광범위한 통계가 있어요. 미국에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미국인이 미국에 사는 유대인인 미국인보다 많아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숫자 합치면. 미국에 있는 교사보다 미국의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의사보다도 많고 군인보다도 많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다 문제 있다고 치부할 수가 없네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일단 사회 현실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이런 것들을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을 믿게 되는가를 이제 추론하는 그런 책에 관한 부분을 있어서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런 거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이들은 지구를 평면으로 인식할까? 구형으로 인식할까? 당연히 평면으로 인식하지 않을까요? 네. 세상이 평평하잖아요. 그냥 경험적인 세상,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래서 지구는 평평하다고 당연히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학교를 가죠?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을 뭐 과학 시간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지구는 사실 말이야, 구형이야. 라고 하면 이 멍미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세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학습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받아들여도 경험적인 사실하고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 양자 사이에서 굉장히 혼재된 그런 지구에 관한 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배웠으니까 확고히 믿는 아이들도 있지만 양자 사이에서 점점 더 덜 믿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렇게 혼란된 지구에 관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성인이 되어서 지구 평면설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름대로 또 정교한 어떤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들었을 때 그것이 자기의 경험적인 사실하고 일치한다고 느끼거나 훨씬 더 재밌다고 느끼거나 훨씬 더 믿을 만하고 느끼면 그걸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18세에서 24세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지구 평면설을 짓기 직전까지 지구 구형설을 확고히 믿는 사람보다는 혼재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죠. 마치 어렸을 때는 진실 기본값처럼 아까 말씀 주신 네. 뭔가 경험적으로 이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다가 네. 다시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이제 또 처음에 그 믿었던 기본값이 그럴 수도 있을 올라와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모론을 저도 이건 책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제 생각인데 음모론을 받아들인 사람이 왜 번복하기가 어려울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우리가 일루미나티 혹은 뭐 프리메이슨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들었을까요? 반박 이론을 먼저 들었을까요? 당연히 전자죠. 당연히 전자죠. 네. 그럼 아까 진실 기본값 이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먼저 받아들인 생각을 진실로 가정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그것을 믿게 되면 그에 따른 수많은 어떤 그런 증거들을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에 의해서 강화시켜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제대로 된 반박이 있을 때 그것을 번복하기가 훨씬 더 어렵겠죠. 네. 무슨 뭐 콩코드 이론 같은 것도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콩코드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이제 수많은 개발 연구비를 투여를 해서 콩코드기를 완성시키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실패했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매몰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그것을 뒤집기가 어렵죠. 잘못된 판단을. 왜냐하면 그때까지 썼던 심리적인, 사회적인, 뭐 실존적인 수많은 비용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의 과정 자체가 번복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측면하고도 사실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주제에 딱 맞는 영화가 있다고요? 네, 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정말 훌륭한 영화 중에 하나가 지구를 지켜라잖아요. 네, 비운의 명작. 지구를 지켜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항의 음모론에 딱 맞는 그런 이야기죠. 너무 괴롭죠. 네. 나의 고통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 외계인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남자 얘기인데 이게 또 결말이 또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막 의미심장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 음모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중에. 제목이. 네. 컨스피러시 시어리라는 영화인데 네. 한국에서는 컨스피러시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멜 깁슨이 주연하고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했던 영화 있거든요. 그 영화도 재밌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네, 지구를 지켜라와 컨스피러시는 BTV와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다각적으로 음모론을 왜 믿는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이건 꼭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음모론 중에 진짜 위험한 음모론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네. 지구온난화는 가짜다. 네. 그러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줄일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사회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폴 마카트니는 사실 죽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가십거리지만 네. 그다음에 우리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음모론도 사실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맥락 같은 걸 고려하면 무시무시한 결과를 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음모론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렇게 코웃음 치면서 조롱의 뉘앙스로 이렇게 옆에 둘 것은 아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징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이 많은 책들을 네. 조합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 이걸 이번에 다 읽은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예전부터 많이 읽었던 책들이고요. 이번에 참고한 책들인데 특히 이 위에 세 권을 오늘 더 많이 참고를 했고요. 야, 저희 방송 덕분에 본전 뽑으시네요. 네, 오늘도 재밌는 댓글들을 달아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야! 이야.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